자, 여러분 오늘도 글 읽느라고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현대소설이었고요. 난이도가 상 중에 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장면 단위 구분도 굉장히 어려웠고 현대소설의 어떤 아이덴티티, 굉장히 현대소설에 자주 나오는 역순행적 구성, 현재와 과거가 계속 교차되면서 우리가 현재 인물의 어떤 상태, 인물의 심리, 인물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 과거를 좀 파고 들어가야 하는 그런 구조의 지문이었습니다. 같이 좀 살펴보면서 특히 이들에게 또 어떤 전쟁의 상처가 있었는지 이들을 이해하고 또 이들에 대해 연민의 정서를 가져보는 시간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일단 제목을 먼저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원일의 송풍금이라는 작품이었고요. 보기가 2개나 있습니다. 보기를 우리가 좀 체크를 하면서 보기가 3개라고 봐야겠네요. 논문 작성 과정 그리고 또 여기에서 이제 서술자 교차에 관련한 보기가 나왔고 4번 문제에서는 그쵸. 나의 과거 현재의 구성 굉장히 까다롭네요. 첫 번째 과거와 과거가 나란히 또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현재가 교체됐다가 과거 2로 갔다가 현재로 가는 굉장히 어려워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지문을 잘 뚫어냈을 거라는 또 기대감도 있겠지만 틀려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아예 이해하지 못했어도 괜찮다. 제 설명 들으면서 이 어려운 구조의 지문이 사실은 이런 모습이었구나 라고 깨닫기만 해도 엄청난 발전의 시간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하나씩 좀 볼까요? 2번 보기가 의미가 좀 있네요. 이 작품에서는 장별로 서술자가 교차되고 있다. 서술자가 여러 명 나오고 있고 실제로 가와 다에는 손자가 서술자고요. 나 같은 경우에는 할아버지가 서술자다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되겠네요. 자, 과거의 기억에 대한 다중진술이 구현되고 있다. 과거의 기억에 대해서 할아버지도 이야기를 하고 또 과거의 기억에 대해서 다에서는 아버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3대가 다 나오고 있는데 물론 다 같은 경우는 아버지의 진술을 나의 입장에서 듣고 있다라고 봐야겠죠. 손자의 입장에서 아버지의 진술을 듣고 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들이 되겠죠. 자, 그래서 가와 다 같은 경우는 손자가 서술자고요. 나는요, 할아버지가 서술자다. 그리고 다는요, 서술자는 손자지만 그 서술자가 인터뷰하고 있는 기록, 그 인터뷰하고 있는 그 증언의 제공자, 인터뷰를 하고 있는 사람은 아버지다까지 체크를 여러분이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읽어보시고 우리가 본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본문 앞부분을 보면 난파 간첩으로 체포되어 21년을 복역하고 돌아가신 작은할아버지의 생애를 석사 논문의 주제로 삼은 손자다. 여러분이 첫 번째 문장에서 체크해야 될 것이 전쟁의 상처를 이야기하고 있는 소설이다 라는 거겠죠. 난파 간첩으로 체포되어 21년을 복역했다. 여러분 이렇게 남과 북의 대립, 이 이데올로기의 대립이 나온다면 남이 옳았다, 북이 옳았다 식의 어떤 메시지는 나오지 않겠죠. 그냥 이 이념 대립의 어떤 상황 속에서 상처 입은 개인, 그리고 이 전쟁의 상처 속에서 가족을 잃은 그런 모습들이 드러날 것이고 전쟁의 폭력성이라던가 이 이데올로기 대립이 얼마나 허상인 건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이 주제를 잡아 나가셔야 돼요. 난파 간첩이기 때문에 나쁘다 이런 게 아니라 피해자라고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손자는 할아버지의 반응을 이끌어내려 노력하는 한편 왜? 할아버지한테 작은할아버지의 생애를 물어봐야 하거든. 다른 가족에게서도 작은할아버지의 행적에 관한 증언을 듣고 기록한다. 반응을 이끌어내려 노력한다는 것 자체가 할아버지가 자기 동생 얘기하기 좀 싫어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추론해 볼 수가 있겠죠. 나중에 우리가 선지 풀 때도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자, 가보면요. 작은할아버지를 인터뷰하겠다는 마음이 애초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고백적인 진술을 좀 하고 있어요. 자, 할아버지에 대한 정보들을 작은할아버지겠죠. 작은할아버지를 인터뷰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정보들이 있는지 체크를 좀 해보자면 작은할아버지는 난파 간첩이야. 그리고 21년을 복역했다 이거야. 난파 간첩은요. 북에서 내려온 간첩이겠죠. 그래서 남한에서 체포당해서 21년을 복역했다라고 여러분이 읽으셔야 되고 그 맞습니다. 작은할아버지는 사회주의자였다 이 말이야. 분단시대의 사회주의자의 생애. 여러분들 북쪽이 사회주의라고 하면 남한은 자본주의라고 볼 수 있겠지.
이념이 서로 완벽하게 다르단 말이야. 그러면 남쪽에서 사회주의자로 사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은 어떤 그 상처와 폭력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단 말이야.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남측에서 사회주의자로 산다는 것, 어떤 큰 죄를 저질렀다기보다는 서로의 이념이 다르다, 요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이념 다른 거, 생각이 다른 거 하나 가지고 21년을 복역했다는 것 자체가 이 이념 이데올로기의 대립 속에서 개인이 굉장히 상처와 폭력을 경험하고 이런 어떤 그 전쟁의 폭력 속에 얼룩져 있는 삶을 살아왔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작은 할아버지가 전쟁의 피해자다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작은 할아버지뿐만이 아니죠. 우리 가족 전체가 집안에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가 있다는 것만으로, 집안에 그 북한에서 내려온 간첩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어떤 이 굉장히 억압을 받고 나름의 불이익이 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집안 사람들 전체가 작은 할아버지 얘기를 안 했었다라고 여러분이 읽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작은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는 쉬쉬하지 않고 어른들 입에 자연스럽게 오르내리게 되었다. 이제는 우리 작은 할아버지가 남파 간첩으로 21년 동안 복역했다. 우리 작은 할아버지는 공산주의자였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이야. 이제서야. 그럼 그전에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없던 어떤 분위기였다. 우리 할아버지가 간첩이다라고 얘기하면 우리 집안 사람들까지 전부 다 피해를 보는 그런 사회 분위기였다라고 여러분이 체크를 좀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합니다. 큰집 준식이 형이 할아버지 이제 새천년 21세기가 시작됐는데 올해부터는 작은 할아버지 제사도 좀 지내주는 게 어때요? 그럼 지금까지는 작은 할아버지는 가족들끼리 이야기도 안 꺼냈고 제사도 안 지냈다. 왜? 남파 간첩이니까 얘기해서 좋을 게 없는 거야. 집에 간첩 출신이 있다는 거, 집에 북한에서 내려온 간첩이 있었다는 거, 21년 동안 감옥에서 살았던 어떤 그 간첩이 우리 집안 사람이라는 걸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우리 가족 전체에게 피해가 됐기 때문에 시시했었는데,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서 남북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좀 제사도 지낼 수 있지 않겠어요? 라고 얘기하지만 이제 큰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꾸짖었다 이거야. 야,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 양반 작은아버지라고 하는 작은아버지인데 존칭도 하지 않고 그 양반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 큰아버지가 자신의 작은아버지가 간첩인 사실 때문에 피해를 많이 입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어떤 이 사회를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불이익들이 있었다 라고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 양반이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는데 그 양반이 간첩으로 감옥에 갇히면서 우리 집안 전체가 피해를 입었는데, 집안에 간첩이 있다는 거 쉬쉬하면서 얼마나 숨죽여 살았는데 이제 와서 그 사람 제사를 왜 지내? 나도 그 작은아버지가 간첩이었다는 사실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렇게 큰아버지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 당시의 사회상을 좀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고, 뒤에 넘어가서는 이제 나아가면은 할아버지의 입장에서의 서술이에요. 본격적인 과거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할아버지 구분하셔야죠. 할아버지야 작은할아버지야. 지금 손자는 작은할아버지, 간첩이었던 작은할아버지의 삶을 조사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할아버지한테 여러 가지의 정보들을 얻어내고 있는 거야. 그러면 할아버지 입장에선 작은할아버지가 누구야? 동생이 된다는 거야. 그쵸. 나의 동생이 간첩이었었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 현대사회를 오늘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는 게 근현대사. 근현대사 자체가 1950년 12월 초순이라고 하잖아요. 이때가 이제 6.25 전쟁이 발발한 뒤에 한 6개월이 지난 이제 시기라고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45년에 광복이 되고 50년도 6월 25일 날 우리가 전쟁이 일어났죠. 한국전쟁이. 그리고 그 전쟁은 53년도 7월 27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7월 27일 날 이제 휴전을 하죠. 제가 이것도 왜 기억하냐면 7월 27일이 제 생일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일이 휴전일이었다. 이렇게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런 50년대의 전쟁 소설들을 읽어내려면, 이 전후 소설들, 전쟁의 상처를 다룬 소설들을 읽어내려면 기본적인 우리 이제 근현대사의 시기, 이 날짜들은 좀 알고 있으면 좋아요. 자, 그래서 50년도 12월 초순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를 회상하고 있는 거야, 할아버지가. 그래서 몰아치는 눈보라를 뚫고서 엄청난 양의 폭탄을 퍼붓고 있는 걸 할아버지가
이제 목격하고 있는 장면이고, 이제 B부터가 지금 이 과거보다 더 이전의 과거를 회상하고 있는 장면이야. 전쟁이 났을 때 나는 인민군에 소집되지 않고 젖한장 작업소에서 일했다 자체가 전쟁이 난 뒤에 일들을 회상하고 있는 거고, 지금은 전쟁이 일어난 6개월 뒤다 이거야. 그러면은 이 과거일 이전에 1950년도 6.25부터 12월까지의 이야기를 여기서 정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쭉쭉 정리하다가 국군과 연합군이 읍내를 점령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좌익분자 색출에 혈안이 되어서 생매장 당하는 시절이었다. 이념 대립, 이 좌와 우, 남과 북의 이념 대립이 굉장히 강할 때였다,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겠고, 좌익분자라고 하면은 북한군을 의미하는 것이고,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남한에서 이제 북한으로 올라왔을 때 이 남한 사람들이 좌익분자 색출에 혈안이 되어 있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이념 대립의 폭력, 좌익분자를 색출해서 전부 다 죽여버리라고 하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피난을 가는데 너무 가슴이 아프죠. 어머니가 나에게 너희들 식구만이라도 남으로 내려가서 몸을 피하라고 아내에게 말할게 라고 했는데, 내 아내와 젖먹이 딸린 자식 넷이 읍내에 남아있는지 아니면 피난길에 나섰는지조차 알 수 없었던 때였다. 1950년도 이제 이 12월 전까지 어떤 전쟁이 일어나서부터 그 12월까지의 상황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럼 방금 얘기했지만, 자, 1번의 내용일치 문제는 부모님과 처자식이 피난길에 떠나는 것을 보고서 국군 트럭에 오른 게 아니라 결국에 처자식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국군 트럭에 오르게 되었다라고 여러분이 정리를 하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어머니가 마지막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들 식구는 피난 나서더라도 우리 양주야 살 만큼 산 목숨 아닌가? 우리 부모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하고 네 아버지는 살 만큼 살았는데 그래도 너는 젊으니까 도망가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배가 앞산 만한 광수 아내와, 나중에 읽어보면 이 광수가 자기 동생이에요. 할아버지의 동생, 아까 손자가 인터뷰했던 작은 할아버지, 이 평생 21년을 난파 간첩으로 체포되어서 이념 대립의 어떤 그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평생을 감옥에 갇혀 산 사람, 그쵸? 그 사람이 이제 광수란 말이야. 광수 아내하고 우리 양주는 여기 남을래. 광수가 돌아올 때까지 대장간을 지켜야지. 동생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귓밖에서 맴돌았다. 그리고 개털모자를 푹 눌렀었다. 트럭이 속력을 내자 몰아치는 눈바람. 몰아치는 눈바람 어디였죠? 1950년 12월 초순에 몰아치는 눈보라를 뚫고 엄청난 양의 폭탄을 퍼붓고 있었다. 그러면 그렇구나. 눈보라를 뚫고 엄청난 양의 폭탄을 퍼붓고 있었던 이 과거 부분에서 이제 이 과거보다 더 이전의 과거를 회상하고 있다가 다시 50년도 12월의 과거로 돌아오는 장면이다라고 여러분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여기 부분이. 그렇죠? 그 뒤에 끔찍한 시절이었다라고 하고 현재 늙은 나의 모습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가 된 거죠. 이때는 젊었을 때의 나를 얘기하는 거고 할아버지가 된 거다. 여기서. 그래서 손자한테 이제 인터뷰를 해주는 그 장면으로 돌아온 거고, 손자 녀석까지 남의 심사는 기분이죠. 기분을 박박 긁으니까 초조함과 불안이 온몸을 옥죄어온다. 그러면 할아버지가 지금 손자한테 정확하게 인터뷰를 해주지 않고 있다. 탐색이 쉽지 않은 것임을 짐작하게 한다. 우리가 맞는 선지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너무 복잡하죠. 다시 과거로 갑니다. 일렁이는 불꽃을 본다. 이때는 언제냐면 전쟁이 났을 때가 아니라 전쟁 난 다음에 한참 지난 다음에 동생이 잡혀갈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동생은 6.25 전쟁 때도 숨어 지내다가 6.25 전쟁이 끝난 다음에 한참 있다가 바로 이날 잡혀갔다 이거야. 불길에 휩싸여서 여보 어떡해요? 작은 서방님이 이제 잡혀가기 전에 자기 동생 작은 할아버지란 말이야. 뒤쫓아 나온 아내가 울먹였다. 광수부터 살려야 했다. 나는 정신없이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다. 기침이 쏟아지고 숨길이 가쁘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과거를 회상하다가 다시 할아버지 어디 가시게요? 여기서 현재로 돌아온 거죠. 그렇죠? 여기까지가 이제 과거 2였고 작은 할아버지가 불길에 휩싸였던, 그 다음에 나의 아버지가 이제 나에게 다시 할아버지가 해줬던 그 이야기,
작은 할아버지가 불길에 휩싸여서 다쳤던 그날의 이야기를 조금 더 덧붙여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불길에 뛰어든 아버지가 작은 아버지를 업고 십리길을 뛰었지. 그치? 근데 이 질문이 나오는 거 보니까 지금 서술자가 나구나, 손자구나 라고 우리가 추론해 볼 수가 있겠네요. 병원에 입원한다면 작은 할아버지가 사회주의자고 간첩이었던 신분이 밝혀질 텐데 할아버지가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있었는지요? 쭉 읽어보면 아이고 대비책이 없었던 거야. 그래서 이때 잡혀간 거죠. 잡혀가서 21년 동안 난파 간첩으로 복역하고 돌아가셨다라고 우리가 내용을 정리해 볼 수가 있겠네요. 시간 순서가 이렇게 맞아 떨어진다. 체크를 해보시면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쭉 읽다 보면 이 작은 할아버지가 잡혀갔을 때는요. 6.25 전쟁이 한참 지나서임을 알 수 있어요. 이 나 부분에서는 우리가 파악할 수가 없는데 정확한 시간의 표지가 없는데 다부분 가보면 자 여기 보이죠? 작은 아버지가 잡혀갔을 때 이때가 박정권이 들어선 초기라. 그럼 박정권은 박정희 정권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1961년도 그렇죠? 다라고 우리가 체크해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그러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작은 할아버지는 사회주의자, 북한 쪽의 사상을 가지고 있던 인물이었고 6.25 전쟁 때부터 계속 북한 쪽에 숨어 지내다가 이 60년도 1950년이 한국전쟁이라 그랬어요. 한국전쟁이 끝난 다음에 1960년이 돼서 박정권이 들어섰을 때 그때 이제 화재 사건이 나면서 그때 어쩔 수 없이 잡혀갔다. 잡혀가서 21년을 복역하고 죽었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그때 나의 동생이 잡혀가는 걸 볼 수밖에 없었던 이 할아버지의 슬픔도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일단 과거와 현재가 교차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까다로웠다라고 체크를 해보시면서 쭉 읽어봤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지 않았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쭉 여기 읽어봤을 때는 정답은 몇 번입니까? 다가 이제 아버지죠.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인터뷰에 응하면서 추측을 통해 사건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아버지의 진술과 할아버지의 기억 간에 충돌하는 부분이 발견되는 건 없습니다. 할아버지의 기억과 아버지의 진술 사이에 충돌은 없어요. 상충이라는 단어를 몰라서 여러분들이 상호 보충한다라고 생각해서 오답을 고른 친구들이 있을 텐데 상충은요. 충돌한다, 부딪힌다, 서로 말이 안 되는 부분들이 발견된다기 때문에 여러분이 4번을 정답으로 고르시면 되겠다. 다와 나가 오히려 잘 연결되면서 나에서 할아버지가 생각했던 이 내면의 생각들 그리고 이 정보들이 다에서 아버지의 진술로 더 구체화되고 있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큰아버지가 아까 중간 부분이었죠. 열받아서 야 그 할아버지 작은아버지 제사를 왜 지내? 그 양반이 우리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우리 집안을 간첩 집안으로 낙인 찍히게 해가지고 얼마나 고생하며 살았는데 이제 와서 작은할아버지 제사를 왜 지내? 난 열받아. 그러면 작은할아버지를 세대 간 갈등의 희생양으로 생각한다는 틀렸죠. 큰아버지는 삿대질하면서 작은할아버지에 대한 원망을 드러낸다라고 보는 게 맞겠고요. 아직 큰아버지는 이념 대립의 갈등이 남아있는 사람이다. 북한 쪽에 가서 평생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운동한 사람을 우리 집안에서 왜 제사를 지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큰아버지는 오히려 이념 대립의 어떤 정확한 구분이 되어 있는 사람이고 우파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작은할아버지를 세대 간 갈등의 희생양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북측의 빨갱이, 우리 집안에서는 더 이상 이제 우리 집안 사람으로 인정할 수 없는 사람 이렇게 내가 어렸을 때 그 작은할아버지가 이제 사회주의 운동하면서 너무나 많은 내가 손해를 입었어. 그리고 작은할아버지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했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세대 간 갈등의 희생양으로 작은할아버지를 생각하고 있다라는 진술을 우리가 허용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리고 4번 너무 어렵죠. 자 여기 있는 A의 과거가 할아버지의 1950년대 12월 그렇죠? 전쟁이 좀 일어나서 이제 눈보라를 뚫고 달리는 트럭 위에 있을 때고 그러면서 과거 이전의 과거를 회상하는 겁니다. 전쟁이 시작해서 1950년 12월까지의 행적 가족과 헤어지기 전에 엄마가 나한테 했던 말이라던가 내 와이프의 행적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 장면 그 다음에 C에 이제 현재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노년의 나 손자가 자꾸 나한테 인터뷰한다 그런 내용이 나왔고 D에 동생이 잡혀갔던 박정희 정권 초기
1961년도를 얘기하는 거고 C에 다시 현재로 돌아오면서 노년의 나로 우리가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D는요. 시간적으로 앞서 있지도 않지만 A와 D, 이 D 부분은요. 정확하게 시대적 배경이 제시되지도 않았어요. 결국에 우리가 이 C까지 읽어야 이 D가 박정권 초기였구나. C에 있는 C가 아니라 다죠. 다지문에 있는 아버지의 진술까지 읽어야 작은 할아버지가 잡혀갈 때가 그 박정권 초기였구나라고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으니까 제시된 시대적 배경이 있다, 이거를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적으로 앞서 있지도 않겠지만. 그래서 아주 어려운 문제지만 정답은 4번이었고요. 틀려도 괜찮으니까 여러분들은 이 ABCD를 잘 정리해서 실제 순서는 전쟁 시작 1950년도 12월에 눈보라를 뚫고 달리는 트럭 위, 그리고 박정권 초기에 전쟁 끝나고 나서 동생 잡혀가고, 그렇게 동생은 난파간첩으로 21년 동안 복역하다 죽고, 노년의 나는 동생에게 미안하면서 슬퍼하면서 살고 있는데 손자가 자꾸 귀찮게 인터뷰를 나한테 하려고 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시간 순서로 잘 나누는 정리만 해두시면 오늘 성공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불꽃의 서술상의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좋습니다. 회상을 시작하게 하는 매개체는 연결고리다 라고 체크하시면 될게요. 그래서요, 자, 제가 다시 한번 시간 순서로 나눴습니다. 현재 나의 생각은요, 작은 할아버지를 인터뷰하는 나, 가에서는 서술자가 나고요. 나에서는 할아버지 회상이 나오는데 전쟁의 상처, 즉 이제 동생을 떠올리고 그리고 전쟁의 어떤 그 기억을 떠올리는 할아버지가 나왔고, 다에서는 내가 아버지를 인터뷰하면서 아버지의 진술을 옮겨 적고 있는 부분이죠. 동시에 또 전쟁의 상처를 떠올리는 아버지의 모습이다라고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할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라고 봐야 옳겠네요. 즉 다시 얘기해서 작은 할아버지는 전쟁의 상처를 의미한다. 난파간첩, 작은 할아버지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 이 이데올로기, 이념의 대립 속에서 희생당해서 평생을 이제 사상이 다르다는 생각으로 사상이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감옥에서 보냈어야 했다. 그런 어떤 피해자, 전쟁의 피해자다. 요게 소설의 주제다까지 잡으시면 되겠네요. 오늘의 데일리 퀴즈는요, 전쟁의 상처로 하겠습니다. 이 전쟁 소설들은요, 여러분이 이데올로기의 대립 속에서 개인의 삶에 각인된 전쟁의 상처를 파악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작은 할아버지가 빨갱이네, 공산주의자네, 사회주의자네, 나쁜 사람이네, 이렇게 정리되는 것이 아니라 이 개인의 삶의 이념 대립의 어떤 폭력, 그리고 억압, 그런 것들이 전쟁의 상처로 각인돼 버렸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게 중요하다. 답변에다가 전쟁의 상처라고 적어주시고요. 여러분들은 작은 할아버지의 작은 할아버지에 대해서 연민의 정서를 가지시면서 이 소설을 바라보는 게 중요하겠다. 그래서 이 전쟁, 오늘 좀 너무 까다로웠지만 같이 좀 체크를 해봤고, 이 한국 전쟁의 어떤 아픔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글 읽느라고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의 1일 1문작이죠. 내가 최저라고 생각할 때부터 모든 것이 유리해진다. 여러분, 우리가 도전자의 마음이라고도 하는데 내가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괜히 내가 예를 들어 40점인데 나 그래도 60점 정도는 되지. 그러면 오히려 내가 60점까지 올려도 재미가 없어. 난 처음부터 60점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오히려 나를 내 스스로 지금 최저라고 생각해봐. 그래, 나 아무것도 가진 거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야. 완전 노베야. 나 완전 최저야. 그러면 이제 그걸 인정하는 순간부터 자신감이 생기고 모든 것이 유리해지는 거야. 왜? 내가 하나만 알아도 나한테 이득인 거니까. 내가 좋아. 오늘 이거 알면서 나 또 오늘 이득이었어. 내가 아무것도 몰랐지만 내가 오늘 이거 고쳐서 완벽하게 이해했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유리한 도전자의 마음으로 하나하나 얻어가면서 나아갈 수 있다. 그럼 매 순간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내가 오늘도 배웠다. 그리고 오늘도 발전했다라는 어떤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낼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글 읽느라고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오늘 지문이 너무 어려워서 제가 좀 깊게 들어가면서 시간이 좀 오버가 됐는데 지금까지 잘 들어주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1일 1지문 오늘도 성공해냈습니다. 과제 제출하면서 저랑 또 이야기 나눕시다. 안녕!